네네네네. 액션.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금융 관련 앱 몇 개나 깔려 있으세요? 제 스마트폰에는요 한 20개 정도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ATM기 앞에 길게 줄 서고 카드값 얼마 나올까 조마조마하면서 종이 명세서 기다리던 시절이랑 비교하면야 훨씬 편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금융도 좀 다른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옷을 갈아입고 편하게 이야기를 다시 하러 왔습니다. 지난 편에는 홍상지 기자랑 저랑 같이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잖아요. 오늘은 미래의 금융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핀테크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핀테크라는 건 파이낸스, 금융의 테크놀로지, 기술을 결합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금융 서비스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편익이 있다. 왜 스마트폰에서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아니면 왜 이렇게 불편하지? Facebook, Snapchat, and Twitter, Uber, and right now is in fintech. 우리나라에서 핀테크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는 제 기억으로 한 5, 6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쯤부터 뭐 금융혁신이다, 개발자들을 은행에서 많이 뽑아간다, 핀테크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핀테크라는 걸 체감했던 서비스는 아마 토스 간편송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 동기들 모임을 했었는데 다음날 정산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토스로 보내도 돼? 토스 할까? 하는 거예요. 토스? 뭘 토스해? 그냥 전화번호만 알면 송금이 된다고? 진짜 완전 신세계였거든요. 이전까지는 몇 푼 안 되는 돈 보내려고 해도 일단 공인인증서 깔아놔야 되고 은행 앱에 가입해놔야 되고 아이디 넣고 들어가서 친구한테 또 계좌번호가 뭐니? 계좌번호 좀 알려줘 이러면서 물어봐서 넣어야 되고 진짜 몇 단계를 거쳐야지 돈을 붙일 수가 있었는데 누구한테 보낼지 전화번호 넣고 비밀번호 누르면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네? 진짜 완전 신세계였거든요. 사실 이런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서비스가 핀테크가 시작되기 되게 좋은 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규제가 많은 기존 금융업이랑 관련성은 제일 적으면서도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빈도는 되게 높은 서비스거든요. 이런 송금 결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보험이나 신용카드나 펀드 같은 거 추천해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주식, 대출이라든지 자산관리라든지 아예 더 나아가서 은행업 이런 식으로 핀테크 산업이 보통 발전 단계를 밟아간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게임스탑이라는 미국 주식이 아주 화제의 중심에 있었어요. 이 주식이 연초만 해도 한 주에 한 17에서 18달러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보름 만에 347달러?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종목에 공매도라고 주가가 내려가야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공매도를 헤지펀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어놨는데 그 헤지펀드에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이 주식을 막 사면서 주가를 막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핀테크 얘기하다 웬 공매도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핀테크의 본질을 되게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까지는 주식을 비롯해서 여러 금융시장들이 기업 고객 아니면 금융회사, 투자회사 이런 곳들 중심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정해진 룰을 빨리 많이 습득해서 따라가면서 내 자산 관리를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지난해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개인들이 주식 투자 엄청 많이 시작했잖아요.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게 사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핀테크 플랫폼이 나오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주식을 살 수 있게 된 덕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월가, 헤지펀드 중심으로 돌아가던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 그 중에서도 특히 IT 기기나 새로운 서비스를 쉽게 습득하는 밀레니얼들 비중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우리도 모이면 기관만큼 큰 손이야. 근데 왜 니네 마음대로 룰을 정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기존의 금융 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 게임스탑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2월 들어서 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미국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까 봐요. 페이팔이라는 회사 알고 계신가요? 글로벌 핀테크 기업인데 이 페이팔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게 그리고 또 결제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비트코인 사는 일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는데 이 페이팔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사고 팔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지난해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 이 페이팔 서비스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불편하게 하는 장벽 하나 낮췄을 뿐인데 뭐 시세가 바뀌고 작은 변화가 시장과 제도를 움직이는 게 보이는 요즘이에요. 이런 게 4차 혁명의 물결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 물결 타라고요? 이거 그냥 되게 미역 같아 보이지 않아요? 여기 완도입니까, 여기가?
한국은 사실 미국과 비교해보면 금융생활이 꽤 간편한 편이거든요. 미국이 원래는 금융이 훨씬 발달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의 시스템이 너무 견고하니까 오히려 혁신으로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한국보다는 중국이 핀테크에서 훨씬 앞서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한국은 사실 신용카드가 전국적으로 잘 보급이 돼 있어서 무슨 페이 이런 결제 서비스가 자리 잡는데도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가 아예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바로 직불망 그냥 핀테크로 넘어가 버린 거죠. 금융은 여러 가지 산업군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분야입니다. 여러분 금융회사 광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톱스타 아니면 금메달리스트가 나와서 엄청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딱 회사 이름 딱 말하고 사라지잖아요. 은행은 그냥 이미지 관리, 브랜드 관리 잘 하고 주거래 고객 많이 모아서 그렇게만 해두면 대출 이자 수수료 아니면 뭐 주식 거래 수수료 이런 게 꾸준히 차곡차곡 들어오니까 굳이 모험을 하지 않아도 계속 영업을 잘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업이 규제도 정말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토스가 1년 정도 규제에 막혀서 닫혀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앱을 들어가 봤는데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팀원들이 길바닥에 딱 주저앉는 걸 봤었어요. 그 장면이 아직도 너무 선한데 불과 5년 만에 모바일로 금융 서비스 이용하는 게 일상 속에 자리를 잡았지만 사실은 간편 송금 서비스조차도 기존의 제도에서는 할 수 없는 서비스였다고 해요. 금융 쪽 법은 이거는 불가능해.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규제가 많은 이유는 있어요. 금융 분야에서는 사고가 한번 터지면 피해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게 돈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충격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요즘에는 핀테크가 대세가 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해요. 금융당국에서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험을 해볼 수 있게 일시적으로 규제를 좀 풀어주는 제도예요. 최근에는 이제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같이 찾아내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핀테크 시장을 보면 자본금이 많고 브랜드 이미지가 탄탄한 금융업체들, 결제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하면서 데이터도 많이 쌓고 기술력도 있는 빅테크 기업들, 핀테크의 핵심이 뭔지 이해도가 높은 스타트업 이렇게 3파전이거든요. 그런데 핀테크는 사실 기술력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필요한 기술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싸움은 뭐냐? 나도 불편한지 몰랐는데 써보니까 불편했구나 하는 지점을 누가 먼저 찾아내느냐가 아닐까 싶거든요. 누가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느냐 보다는 누가 소비자의 불편을 가장 정교하게 잘 해소해 주느냐의 싸움인 거죠. 다음 세대가 되면 아마 핀테크라는 단어는 사전 속에만 존재하겠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에 의사결정은 단 하나, 누가 더 편리한가? 올해 우리나라 핀테크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이슈거든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뭐냐면 이전까지는 내가 뭐 물건 산 정보 아니면 대출 받았던 경험, 신용카드 썼던 기록 이런 것들이 내가 가입한 회사에만 데이터가 쌓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그 데이터를 다른 회사에서도 가져다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하냐 상상을 한번 해보면 대출을 여러 은행에서 받았는데 그걸 하나의 앱에서 관리하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 다이렉트 보험이나 뭐 대출 받을 때 그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얘네들이 나의 뭘 평가할 건지, 내가 뭘 하면 나한테 금리를 또 낮춰줄 건지에 대한 그 비저빌리티가 전혀 없다 보니까 나는 정말 돈을 꾸러간 느낌이었거든요.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던 금융 서비스를 기술이라는 테크라는 기반의 솔루션으로 제공해서 시장에 제한한다.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향후 1, 2년간이 국내 핀테크 업계의 어떤 지각 변동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제가 한국에서 핀테크라는 걸 체감하게 된 계기가 토스의 간편 송금 서비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갔을 때쯤이면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텐데 토스에서 토스 히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면서 중간중간 인터뷰들, 재미있는 영상들 나왔을 텐데 그것도 토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장면들이거든요. 우리나라 핀테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토스가 왜 핀테크를 시작을 했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성장을 해왔고 취업 사기를 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지 소급? 불인 사무실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전체 지점장님들한테 손편지를 다 썼어요.
김토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팀의 누구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몇백 통을 다 써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I think that that's really served them well in becoming one of the world's leaders in fintech and the newest unicorn in South Korea with 10 million cardholders. 토스의 히스토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핀테크 산업이 되게 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떤 구상을 또 그리고 있는지 보다 보면 어떤 미래의 금융이 어떤 모습일지 좀 기대되기도 하고요. 핀테크라고 하면 막 어마어마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바꿨다라기보다는 바꾸고 있는 중이고 금융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았고 우리가 아직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핀테크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만약에 금융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해도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스 기업 문화가 넷플릭스랑 비슷한 걸로 좀 유명하기도 하고 또 보다 보면 저희 듣동나 팀이랑도 좀 비슷한 면이 많더라고요. 요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왜 그걸 고친 다음에 진행을 하지 않고 급급하게 뭔가를 숙제처럼 해야 하는 걸까요? 저런 문제가 있었어라고 하는 상황에서 너무 섣부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Y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요? 이걸 하면 어떤 지표가 움직이나요? 이런 게 되게 일상이고 혁신을 하는 기업이 그런 스타트업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되게 좋은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면 저희는 2030 밀레니얼의 2030년을 풍요롭게 할 다른 이야기거리를 찾아서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